우리의 현대사는 크게 보면 민주화 운동과 경제 성장, 이게 이제 두 축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분단 이후에 일어나는 남북 관계가 또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점을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연합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 즉 유엔을 창설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유럽이 이제 그 쇠퇴를 하게 되고 미국과 소련이 이제 강자로 다시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미국과 소련이 강자로 떠오르면서 결국은 국제사회를 어떻게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결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두 체제 대립, 즉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무력에 의한 어떤 충돌은 존재하지 않지만 경제적, 외교적, 그 다음에 뭐 군사적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립은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유럽을 하나를 예를 들자면 소련은 주변 국가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면서 결국 이제 동유럽 국가들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수립하는데 이제 크게 기여를 하게 되고요.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는 반공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를 하면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이제 저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미국과 서유럽의 안보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소련과 동유럽은 이제 안보 조약기구로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이제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소련 중심과 미국 중심의 이 이제 냉전 체제가 유럽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유럽에 형성됐던 냉전 체제가 이제 전 세계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동아시아에도 이 냉전 체제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일단 중국을 보면 중국에서는 국공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국민당과 공산당 간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이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정권이었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이제 북쪽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반공 체제를 이제 지향하는 베트남 공화국이 남쪽에서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둘 사이에 전쟁, 여기에 이제 미국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서 베트남 전쟁이 발발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미국과 소련이 각각 점령함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 중심의 체제와 소련 중심의 체제라고 하는 두 가지 체제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공존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결국은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동아시아에서는 단순히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냉전 체제가 실질적인 전쟁인 열전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띠게 되는 거고, 이건 결국은 냉전 체제가 훨씬 더 동아시아에 깊이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바로 한반도, 즉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적 변화 속에 이 냉전 체제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의 어떤 변화 발전 사항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이제 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무조건 항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강복이 주어졌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강의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독립단체들이 있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운동과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 또한 이 한국의 독립이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단적인 예가 바로 1943년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입니다. 여기 이제 미국, 영국, 중국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으로 한국의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이때 이제 적당한 시기라고 하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의 독립을 이제 언급하기 시작했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45년 2월에 이뤄지는 얄타 회담에서는 이제 소련이 이제 대일본전에 참전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결국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38도선이 그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소련군의 이제 참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달 뒤인 이제 1945년 7월에 이제 포츠담 회담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 포츠담 회담에서도 이제 그 카이로에서 했던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러니까 한국의 독립을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일본을 향해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하는 요구가 이제 제기가 됩니다. 물론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긍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미국은 원자 폭탄을 투하한다라고 하는 강경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원폭이 투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 이제 8월 8일 날 이제 얄타 회담의 그 결정 사항에 따라서 소련이 일본에다가 선전포고를 하면서 대일본전에 이제 참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소련은 일본군이 가지고 있었던 무장 해제한다라고 하는 목적하에서 이제 만주를 거쳐서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이 소련의 이제 이 진군 속도가 생각보다 이제 빨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이제 한반도에 진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분할 점령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소련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고, 소련도 이제 이를 받아들여서 이제 분할 점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소련, 그다음에 남쪽은 미군, 그래서 이제 소련 군정과 미군정의 어떤 영향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한국인이 만들었던 정부들을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제가 만들어 놓았던 통치체제, 총독부의 어떤 통치체제를 그대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소련 군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만들어져 있었던 임시위원회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행정권 같은 것들을 이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것이 민족주의 세력들은 좀 배제를 하고 공산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후원 지원하는 이런 이제 자기들과 유사한 또는 자기들의 어떤 성향과 같은 이 세력들을 후원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미군정과 소련군정 하에서 이제 우리 나름대로도 이제 그 해방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 일본이 패망하는 날 조선 총독부는 혹시나 한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봉기를 할까봐 결국은 당시 이제 여운형을 불러가지고 치안권을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치안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 돌려받기 위해서 이제 여운형은 안재홍과 손을 잡고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줄여서 건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중도파들 중심으로 해서 좌우합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제 지부들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치안대를 조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정권을 이양받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주둔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조선 총독부는 결국은 그 치안권을 이양하겠다라는 거를 다 부정을 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의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익 세력들 또한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제 들어와서 주둔할 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어떤 협상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정부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준을 해체를 시키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결국은 앞서 얘기한 대로 미군은 들어왔을 때 이제 한국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정부 형태들을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직접 통치했기 때문에 결국 이 인민공화국 또한 이제 해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송진우나 이제 김성수로 대표되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민주당, 즉 우리가 한민당이라고 하는 이 당을 만들어서 미군정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들어와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을 해서 이제 정치활동을 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의 일원이었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원들은 임시정부 자격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다시 다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또한 이제 개인 자격으로 귀국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귀국한 김구는 이제 한국 독립당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정치 활동을 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속에서 결국은 이제
미군정과 소련군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한국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놓고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이 모이는 3국 외상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됩니다. 이 이제 3국 외상회의에서 결국은 이제 한반도에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그래서 이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제 최장 5년간, 최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결의사항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 45년 12월 27일 날 동아일보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하기를, 여기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련이 이제 이 그 분할 통치, 그러니까 그 신탁 통치를 요청했고 미국은 즉각적인 독립을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가장 큰 오보였던 거고요. 결의사항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5년간, 그러니까 민주정부를 수립하기까지 그 과도 단계로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신탁 통치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우익 진영에 있었던 김구나, 이승만, 김성수 이쪽 사람들은 당연히 신탁 통치에 반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격렬하게 반탁 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게 되고요. 자, 반면에 이제 좌익 진영에서도 당연히 신탁 통치에 처음엔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보도가 잘못된 것이고 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그 하나의 과도 단계로 이 신탁 통치가 설정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신탁 통치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사항을 이제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반탁 운동과 찬탁 운동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이걸 이제 통해서 이제 좌우의 대립이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까 그 동아일보에서 본 것 같은 그 오보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소련에 대한 반감, 그다음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들이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는 오히려 이제 우익 진영 쪽에서 이제 정권을 이제 그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모스크바 그 3상 회의의 결정 사항들을 이제 이행하기 위해서 결국은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제 개최가 되게 되는데요.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이제 덕수궁 석조전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개최가 되는데, 이때 이제 생기는 문제가 뭐였냐면, 결국은 이제 그 민주정부를 수립하려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이제 정치 세력들이나 단체들을 같이 이제 참여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단체들을 참여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나뉘어졌던 겁니다. 미국은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들을 다 참여시키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반탁 세력들도 다 참여시키자는 내용이었고, 소련 입장에서는 아니 삼상회의 결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왜 참여시키느냐, 즉 이 결정사항에 찬성하는 정당이나 단체만 참여시키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나뉘어지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 논의가 어떤 합의점을 이제 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결렬이 된 상태에서 이제 무기한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연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읍에서 이렇게 통일정부 수립이 안 된다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이제 제의하는 이런 정읍 발언을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크게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이제 미소공동회의도 결렬이 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단독정부 수립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결국 중도파였던 여운형과 김교식이 주도를 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좌우 합작 운동은 사실 이제 미군정이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좌우 합작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좌우 합작을 하기 위한 7가지 원칙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이 7가지 원칙은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근데 다만 여기서 보면 이제 토지 개혁에 있어서 유상몰수, 유조건 몰수, 이제 즉 유상몰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은 사실은 좌익 진영 입장에서 보면 좌익 진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좌익 진영에서는 이 좌합작 운동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원칙에 보면 친일파 반민족자를 처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친일파 처단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김성수나 송진우와 같은 한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지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구나 그 이승만 같은 경우도 이 4호 합작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참여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4호 합작을 통해서 이 모든 단체들과 조직들을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성과를 이루지 못하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군정 입장에서도 지지를 그다음에 지원을 다 철회를 하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그 자우합작 운동을 주도해왔던 여운형이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이 자우합작 운동은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긴 하지만 결국 이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게 되고 냉전 체제가 더 격화되는 과정에서 미소 대립도 더 격화가 되면서 이 또한 결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은 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다가 이제 상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유엔에서 이제 총회가 열려서 그 유엔 총회에서 그러면 인구 비례에 맞춰서 총선거를 실시해서 이제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총선거를 이제 그 감시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을 하게 되는데 이 소련과 북한은 이 유엔의 임시위원단들을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유엔의 소총회가 열리게 되고 그 유엔 소총회에서는 그럼 선거가 가능한 38도선 이남 남쪽에서만 단독 선거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결의를 하게 되고 이 결의에 맞춰서 이제 그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단독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가겠죠. 당연히 이런 단독 정부 수립이나 단독 선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통일 정부 수립을 목표로 결국은 김구와 김규식이 이제 북한을 이제 평양을 방문을 해서 김일성과 김두봉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남북 연석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협상을 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단독 선거를 반대한다. 그 다음에 외국군 즉시 철수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선거, 전체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어떤 합의를 하게 되고 이걸 이제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성과나 이런 상황으로까지는 이게 진전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김구 선생마저도 피살을 당하게 되면서 결국 이 남북 협상, 그 다음에 통일정부 수립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진척을 못하게 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남한 단독 선거를 통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유엔에서 이제 남한 단독 선거가 이제 결의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단독 정부 수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런 이제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이런 이제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주 4.3 사건인 그다음에 여수 순천 11구 이 사건인데요. 일단 제주 4.3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47년에 3.1절 이제 기념식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념식 행사 이후에 이제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그 시위를 이제 구경하던 군중하고 이제 경찰 사이에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충돌 과정에서 이제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제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항의를 하는 거기에 대한 항의하는 시위를 일으키게 됐던 거죠. 자, 이 항의하는 시위를 결국은 이제 경찰이 강경 진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우익 단체들이 이제 같이 합세하면서 이제 강경 진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때 이제 그 좌익 진영의 세력들과 일부 주민들이 결국은 이제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그리고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기 위한 이제 그 시위를 열게 되고 그 이제 이 반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장 봉기를 단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4.3 사건이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무장 봉기로 들고 일어나다 보니까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미군정에서 그 경찰과 그다음에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는 우익 단체들까지 합세를 하면서 이제 무차별한 이제 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4.3 사건에 대한 진압은 이 미군정 하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봉기와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 5월 10일 날 총선거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5월 10일 날 선거 이후에 단독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이 4.3 사건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이제 강경 진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단순히 이제 봉기했던 사람들만 이제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양민들이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이제 사건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제주에서 이제 이렇게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가장 가까웠던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에게 명령이 내려져서 제주도 파견해서 저 무장 봉기들을 진압하라라고 하는 이제 명령이 내려지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 내부에 이제 자익 세력들이 있었던 거고, 그 자익 세력들은 당연히 이 무장 봉기 진압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 군인들이 오히려 이제 봉기를 해서 여수와 순천 요 일대 지역을 이제 일시적으로 잠시 이제 점령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진압을 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살 당하게 되는 거고, 양민들의 학살도 더불어 같이 발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제 사건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후에 이제 국가보안법이 제정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익들 중에서 전향하는 자들, 사상 전향하는 사람들을 뭐 계몽하고 조직하기 위해서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창설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하는 이 과정에서 제주 4.3과 제주 4.3을 진압하기 위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대단히 많은 양민들의 학살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고한 양민들의 학살이 이제 크게 일어났었다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2000년대 가서 정부 차원에서 이 제주 4.3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2003년에 정부가 이제 국가 폭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 대규모 제주도민의 희생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시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 4.3을 비롯해서 이제 그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들 속에서도 결국은 5월 10일 이제 총선거가 실시가 되게 됐던 거고, 이 총선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직접 비밀 평등 보통이라고 하는 이렇게 선거 4대 원칙이 적용이 되는 최초의 이제 총선거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는 21살 이상이면 이제 선거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5월 10일에 총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만 이때 당시 이제 남북 협상을 이제 주도해왔던 김구나 김규식 이런 사람들은 이 이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좌익계열, 남노당과 같은 좌익계열들도 당연히 이 선거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300으로 정해냈는데, 이건 이제 통일됐을 때를, 남북한 다 통합했을 때를 상정했던 거고, 이제 100석은 이제 그 북한 지역이라고 이제 하고, 이제 200석을 놓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앞서 본 것처럼 제주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2군데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8명의 이제 국회의원들을 선출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선출된 이제 그 총선 결과를 잠깐 보면은요, 되게 독특하게 무소속 의원들이 85석을 다수를 차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계열인 독촉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 당시 이제 그 정당을 가지고 있었던 한민당,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쪽이 이제 많은 인원을 차지하질까 했는데 오히려 29석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좀 그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아마 그 말 그대로 당시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일파를 옹호하는 한민당에 대해서 표를 던져주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98명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재헌국회에서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48년 7월 17일이었던 거고, 이때 이제 이 헌법에 따르면 이제 우리는 상권 분립,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게 되는 거고, 다만 대통령 선출은 국회에서 하는 간접 선거제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그 다음에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이제 선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48년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 거고, 이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은 유엔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는 이제 승인을 받게 되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재헌국회 활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이 당시 이제 국민들의 열망은 이제 친일 청산이죠. 식민지 강제를 청산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일 이제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시대적 가지고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회에서 당연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특별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춰서 국회 직속에다가 이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우리가 이걸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얘기하죠. 그 반민특위를 조직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반민특위가 이제 일명 이제 반민족 행위자들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한 이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도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당시 이 반민특위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 또는 이제 비협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민법을 이제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반민특위에 소속되어 있던 국회의원들이 간첩과 연관돼 있다. 간첩의 지시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제 제목으로 이 국회의원들 연행해 가는 국회 뿌락지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노독술 같은 이제 그 경찰을 이제 친일파로 조사를 하니까 결국 경찰이 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이런 사건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런 그 사건들과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나아가서는 이제 반민법 개정 요구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반민법이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반민특위 활동은 대단히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민특위에 소속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연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활동 내역들을 보면 600건 이상들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실형이 내려진 건 7건에 불과했던 거고 그 7건과 관련되었던 사람들도 나중에 가면 다 이제 석방이 되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누구도 이 그 반민법에 의해서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이 친일파 청산이 좌절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친일 청산의 과제가 남겨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러한 친일 청산 문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요구가 뭐였냐면 이제 농민들은 이제 다 토지를 가지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지 개혁 요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한에서 이미 먼저 토지 개혁을 실행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토지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정을 해서 농지개혁을 단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농지개혁의 원칙은요. 이제 북한은 무상물수 무상분배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맞춰서 이렇게 실시하지만 우리 정부의 농지개혁법은 그러니까 유상 매수해서 유상으로 분배한다라는 원칙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를 했으면 그 토지에서 수확량의 30% 정도를 5년간 분할 상환하는 그래서 유상으로 값을 치르는 이런 형태로 이제 농지개혁이 단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농지개혁 결과 이제 이 지주 소작제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이제 정근대적인 어떤 토지제도는 이제 서서히 사라지게 소멸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농민들도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라고 하는 것이 확립이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이제 유상 매수, 유상 분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서 내가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돈을 갚는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상으로 매수했던 거를 다시 되파는 이제 이런 상황들도 생기곤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해서 이제 친일 청산 문제와 이제 농지 개혁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시켜 나가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이런 이제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 북한에서도 이제 정권이 수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앞서 말한 대로 소련 군정에 의해서 소련 군정은 이 당시 이 북한 측에 만들어졌던 인민위원회에다가 다 이제 권력을 이양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신탁 통치에 반대를 했었던 존만식과 같은 이런 민족주의 계열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제지를 하거나 탄압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우익 세력들은 추출을 하게 되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위원장으로 이제 김일성을 이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당시에 이제 농민들의 요구였던 이제 토지 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원칙의 토지 개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로 따지면 총선거에 해당하는 이제 대의원 선거를 열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최고인민위원회, 즉 우리로 따지면 국회 같은 거죠. 그래서 최고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최고인민위원회에서 이제 그 지도자로 이제 김일성을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남한에서 48년 8월 15일 날 이제 정부군을 수립한 다음에 9월 9일 날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남한과 북한에 각각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고 각각이 자본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 이렇게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후 이들에 의한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48년 8월 15일 날 남한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9월 9일 날 북한에서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이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각각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두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이 체제 간의 대립, 갈등이라고 하는 게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실제로 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일대에서는 빈번하게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남쪽에 지리산 일대에서는 이제 빨치산들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는 냉전체제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소련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 공산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고, 특히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도 이제 남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미국의 이제 남한의 지원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이제 좀 집중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조라고 하는 것들을 실시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이 태평양 방어선을 구축을 하면서 이제 알류산 열도, 그다음 일본, 필리핀 이걸 연결하는 일명 이제 에치슨 라인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치슨 라인 속에서 결국은 이제 이 한반도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의 이제 방위 전선에서 이제 한반도가 빠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련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군사적인 이런 보강들을 진행시켜 나가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 무기 지원들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이제 전쟁에 대한 동의까지도 얻어내게 됩니다. 소련이 이제 군사적인 물자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을 할 경우에 이제 불리해지면 자기네가 도움을 주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하게 됐던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소련과 그 중국의 지원, 그 다음에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결국은 이제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기습적으로 남침을 이제 단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요일 날 새벽에 확 이렇게 치고 내려오다 보니까 방비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남한 정부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북한군의 이제 이 남침이 이루어진 지 3일 만에 이 서울이 함락이 되는 이러한 이제 사태까지 놓이게 되는 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북한군이 이 남침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낙동강선, 겨우 낙동강 그 이남만 이제 남게 되는 이러한 이제 그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엔에서 안보 비상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거고, 이때 이제 결국 이제 한반도 문제에 유엔이 개입을 해야 된다. 나아가서는 이제 참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16개 국가가 이제 그 유엔군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이제 이 한국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9월 18일 날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기하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반격을 시도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월 28일 날 이제 서울을 다시 이제 수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국군과 이제 연합군이 북쪽으로 진격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날 이제 이 38도선을 넘어서 이제 우리 국군이 이제 북쪽으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월 1일 날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국군의 날로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 국군이 이 38도선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 들어간 날, 이제 이 날이 이제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진격을 계속해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압록강 지역까지 이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나라고 하는 기대에 부풀었었는데, 그때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북한한테 약속을 했던 중국군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고, 중국군의 그 인해 전술, 어마어마한 이제 그 숫자의 군인들이 참전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국군과 연합군이 이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51년에 가면 결국은 이제 서울이 다시 재함락당하는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명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다시 서울을 이제 다시 재탈환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가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 이 전선이 이제 고착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이런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더 이상 이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내려오거나 밀고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선의 고착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소련에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정전 협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전 협정 테이블이 열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휴전선을 어디로 설정할 것이냐, 그다음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포로들을 어떻게 교환할 것이냐, 그 포로 교환 방식 등을 놓고 이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견들이 잘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당시 이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전 협정에 대해서 극구 반대를 하고 나서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방침은 북진 통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제 북진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전 협정에 반대를 하고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보통은 포로는 그냥 이제 교환을 하게 돼 있는데 일명 그 방공 포로들을 다 석방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제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이제 방공 포로들 석방을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일으키게 되면서 결국은 이 정전 협정이 잘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리고 이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이런 이제 상황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 협정을 제의했던 것이 51년 6월이런데요. 정전 협정이 체결되는 건 2년이나 지나서 53년 7월 27일에 가서야 이제 협정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사실은 38도선을 부근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전선이 이제 고착화되고 구축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남한과 북한 군인들이 치열하게 싸웠던 거죠. 왜냐하면 언제 정전협정이 체결될지 모르고 그 정전협정이 체결되는 순간 휴전선이, 흔히 말하는 군사분계선이 이제 설정이 될 건데, 그 군사분계선이 지금처럼 그냥 38도선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선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차지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될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싸우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한 지역이라도 더 점령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화 고지전과 같이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는 남한이 점령하고 하루는 북한군이 점령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과정에서 뭐 산이 다 사라져 버렸다거나 이런 이제 양상을 넣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흔히 말하는 그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그 2년 동안 엄청난 많은 이제 희생자를 낳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어렵사리 53년 7월 27일 날 이제 정전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앞서 얘기한 대로 이승만 정부는 이 협정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북한, 이 이제 세 나라 대표들이 이 협정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정 협정 체결 결과 이제 군사 분계선이 그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으로 2km, 남으로 2km 해서 이제 비무장지대가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 포로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교환하는 걸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군사 분계선이 그어지게 되고 이제 분단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중립국 감독위원회,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판문점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훨씬 이런 6.25 전쟁의 어떤 진행 과정들을 여러분이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950년 6월 달에 이제 북한이 남침을 단행을 해서, 그죠? 쭉 내려와서 낙동강 지역까지, 다 거의 9월 초반에 가면 낙동강 지역만, 그 이남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9월 18일 날 유엔군의 참전과,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계시로 다시 이제 국군과 그
유엔군의 이제 반격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50년 겨울에 가게 되면 이제 압록강 지역까지 이제 우리가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10월 달쯤에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다시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밀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서울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서울을 다시 되찾고, 그러면서 이제 1951년 1월 이후에는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전선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될 때까지 지속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6.25 전쟁의 어떤 그 피해 영향이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 거기에 대한 재산 피해, 이건 이제 당연한 거죠. 특히나 이 전쟁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그 산업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게 다 파괴가 되게 됩니다. 이건 뭐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그렇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후에 이 복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쨌든 남과 북이 서로 총구를 겨누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 간에 서로 적대감이 최고조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단의 고착화라고 하는 부분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더불어서 이제 이런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결국 이제 그 안보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53년에 가면 한미 상호 방호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한미 상호 방호 조약 체결에 따라서 이제 미군이 이제 우리 남한에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영향력이 우리 이제 남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이제 그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이제 계기도 마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소련이 군사적인 지원을 했지만, 실제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중국군이 엄청나게 개입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 이후에 가게 되면 그 북한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보다는 중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요. 중국과 이제 북한의 이 관계가 훨씬 더 긴밀해지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전쟁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일본 같은 경우 이제 패망을 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6.25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 6.25라고 하는 전쟁 특수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미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진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북한이나 중국, 소련 이렇게 연결되는 공산주의 진영이 이제 확고해지게 됨으로 인해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반공 거점 국가가 필요했던 거고, 그 반공 거점 국가로서 이제 이 일본이 주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이제 체결을 해서 일본이 갖고 있었던 그 패망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빨리 없애주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일본을 다시 복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6.25 이후에 51년 이후에 이제 아시아의 반공 거점 국가로서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 6.25 전쟁과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전쟁 와중에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전쟁 와중에 이제 가장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은 무장을 하지 않은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이제 대량 학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국군에 의해서 일어난 게 이제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고요. 미군에 의해서 일어난 게 이제 노군이 학살 사건입니다. 북한은 이제 점령 지역에 대해서 인민 재판을 열면서 그 양민들을 학살하는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승만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학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 남한에 있던 북한과 연계된 사람들 또는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북한과 결탁할까봐, 그래서 이제 흔히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사상 전향자들을 계몽하고 조직하기 위해서 국민보도연맹이라고 한 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여순 순천 사건 이후에 이 국민보도연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전쟁이 발발하자 이 국민보도연맹에 소속돼 있던 사람들을 다 집단적으로 학살을 해버립니다. 이들이 혹시나 북한과 연계될까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국군이나 미군, 그 다음에 북한군, 그러니까 군인에 의한 양민 학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이 집단 학살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진상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고는 있지만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진상 규명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전쟁 이후 이제 대한민국 정부의 변화 발전 상태를 살펴볼 텐데요. 이게 정부별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정부를 보게 되면 이제 50년에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 전쟁 발발 직전에 이제 그 총선거가 제2회 총선거가 있었는데 이 총선거에서 이승만의 반기를 드는, 그러니까 반이승만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총선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이승만 정부가, 이런 반민족 그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에 미완적이었던 거, 그다음 반민특위가 이제 해체됐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의 반감을 사게 됐던 거고, 그게 이제 총선 결과 이제 반 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반 이승만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시는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대통령 선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반 이승만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뽑아줄 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이제 생각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자기 지지 세력을, 이승만 지지 세력을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자유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하나 창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그 선출 방식을 바꾸는, 그래서 이제 헌법 개헌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과정에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됐고, 그 다음에 수도를 임시 이제 부산으로 옮긴 상황이잖아요. 자, 당연히 이제 헌법 개헌을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자 이 부산 일대에 개헌령을 선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정부의 개헌안에 반대를 하는 그 야당 국회의원들을 이제 그 잡아가거나 또는 간첩죄를 씌워서 연행하거나 이런 이제 공포 정치를 이제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그 여당이었던 자유당이 제시하는 헌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야당이 제시하는 헌법 개정안, 이거 두 개를 절충한,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발췌 개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당에서는 당연히 자기네가 가장 필요한 거는 대통령 직선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자라고 하는 개헌안과, 야당에서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내각제를 하자라고 하는 개헌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이제 발췌를 해서 개헌안을 상정을 하게 됐던 거죠. 당시 이제 전쟁 중 비상 상태잖아요. 거기다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찰과 군대가 국회를 딱 포위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되지 않고 토론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기립으로 이제 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제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헌법 개정에 따라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국회는 이제 양원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보는 것처럼 상원 하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양원제로 이제 헌법에서 개정을 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헌법 개정한 결과 이 헌법에 따라서 다시 대통령 선거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1952년에 당연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직선제에 의해서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양원제로 바뀌었잖아요, 국회가. 이제 근데 이제 전쟁 상황이고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전히 이제 단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총선거에서는 이제 자유당이 이제 대거 당선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권,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가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장기 집권을 하고 싶은 이제 이런 욕심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 집권을 이제 해 나가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계속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개정된 헌법에서는 결국은 대통령은 이제 중임, 그러니까 두 번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즉, 이제 중임으로 제한이 돼 있었던 거고, 3선이, 그러니까 3번 이제 그 선거에 나가는 거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3선에 출마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장기 집권을 꿈꿨던 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헌법 조항을 다시 철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이 3선 금지하는 것 조항들을 철폐하자라고 하는 그
헌법 개정안들을 다시 국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헌법 개정안이 이제 투표에 붙여지게 되는데 투표 결과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못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결 땅땅땅 했는데 이틀 지나서 다시 국회의장이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요 이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사실 당시 국회의원 정족 인원이 203명이었던 거예요. 203명이었는데, 자, 헌법이 개정을 통과를 하려면, 개정된 헌법안이 통과를 하려면 이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3명의 3분의 2 하면 135.33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식으로 생각하면 136명 이상이 되어야 이 법이 통과가 하게 돼, 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투표 결과 135명이 찬성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결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자유당 입장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는 삼선 금지를 이 조항을 철폐해야 되는데 이게 개정안이 통과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수학자를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4.4.5입이라고 하는 일명 이제 반올림법을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35.333이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수학에서 5 이상은 반올림을 하고 4 이하는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4는 버린다, 4, 4, 5는 올린다, 5입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 4, 5입이라고 하는 막 원칙을 막 강요를 하면서 결국은 3이라고 하는 소수점 3는 버려야 된다. 그럼 135 이상 아니냐. 135표 나왔으니 이것은 통과다. 이렇게 이제 억지 주장을 펼치게 됐던 거고 그 억지 주장이 이제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억지로 이제 이 4.4.5입 논리를 통해서 이 개헌안이 통과를 하게 됐던 거고, 이 새로운 이제 흔히 말하는 삼선이 금지 조항이 철폐가 됐으니까 다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이승만이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장기 집권, 그 다음에 이제 반공을 내세우는 이런 독재 체제가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자,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이때 또 하나 우리가 주목되는 게 뭐였냐면 이 56년 선거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던 조봉암 후보가 30% 이상의 득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크게 이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한편에서 보면 이승만 입장이나 또는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조봉암이 이끄는 이 진보 세력들이 하나의 이제 경쟁 상대 또는 대결 상대로 인식이 되게 됐던 겁니다. 견제해야 될 상대로 인식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후에 이제 조봉암은 이제 진보당을 창당을 하게 되고 정치 활동을 이제 확대시켜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 정권에서 이제 간첩죄를 씌워서 이제 이 진보당을 해체를 시키게 되고 조봉암은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959년에 조봉암은 사형을 이제 당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비판 세력이나 진보 세력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아예 차단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보안법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정을 하냐면 이제 국가에 대해서 불만을 제시한다거나 특히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국가 요원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시할 경우에도 결국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 걸로 이제 이 법이 개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도 낼 수 없게끔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이 경향신문을 아예 폐간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공을 내세우면서 독재 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60년에 이제 다시 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죠. 4년이 지나서 선거가 다가왔는데 이때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당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제 이승만 대통령 거의 종신 당선이 될 수 있게끔 이제 헌법이 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80대 고령이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나 재임 기간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결국에는 부통령이 이제 권한 대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당 입장에서는 혹시나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되니 부통령도 자유당에서 선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56년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되긴 했지만 부통령은 오히려 민주당 후보였던 장면 후보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60년에 이 선거에서만은 부통령은 꼭 자유당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60년 선거에서의 핵심은 대통령 선거가 중심이 아니라 부통령 당선이라고 하는 게 이 자유당의 이제 목표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자유당의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이제 불법 선거 운동들이 자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대대적으로 이제 불법 선거를 자행을 하게 되는데,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이제 선거를 총괄한 책임자잖아요. 내무부 장관의 지시를 보시면 일단 사흘 정도를 사전투표로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 다 이기붕을 찍어 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역별로 3명 내지는 뭐 5명, 9명 이렇게 조를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주머니들이 3명, 5명 이렇게 조를 짜고 줄 서 있죠. 그래서 이 조가 한 팀이 돼가지고 이 조별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장은 이 조원들이 제대로 투표를 했는지 이 표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투표함에 넣을 때는 그 자유당 선거 운동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거 운동원한테 확인을 받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투표함에 넣도록, 이런 이제 지시가 내무장관의 지시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모든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세력들 다 동원해서 불법 선거가 자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뭐 공개 비밀, 그러니까 그 비밀 선거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공개 선거였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불법 선거가 자행이 되다 보니까 그 당일날 3.15 그 선거일날 60년 3월 15일 그 선거 당일날 마산에서 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가 막 일어나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상자가 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선거 책임자였던 이 내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내무부 장관 사임으로 이 그런 시위나 그다음 부정선거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은 좀 잠재워지는 것 같았죠. 자, 그런데 4월 11일 날 그 3.15 부정선거 규탄대회에 참석했던 마산의 김주열 학생이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거기다가 경찰 진압대가 쏜 체류탄에 맞아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들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시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18일 날 이제 고려대생들이 이렇게 시위를 주도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깡패들의 습격을 당하는 이런 사건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제 기름을 붓는 격이 됐던 거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인 4월 19일 날 대규모 학생 시민이 참여하는 이제 그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경찰이 진압을 하면서 발포를 하게 되는 거였고, 그 발포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사상자를 낳게 됐던 거죠. 당시에 이 시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까지 다양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그러면 진정이 되냐?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희생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고,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의 희생자 숫자가 늘어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4월 25일 날 이 대학 교수들이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게 목숨 잃어가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 해서 시국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명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제 뭐 시위와 그다음에 교수인단들의 어떤 그 하야 요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4월 2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이제 이걸로서 막을 내리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며칠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4.19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4.19는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시민들이 중심이 된 말 그대로 독재를 몰아낸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4.19 혁명의 결과 그동안 이제 이 독재 체제에 눌리고 있었던 이제 각계각층들의 요구들이 이제 민주적인 요구들이 이제 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도곡단의 폐지, 그 다음에 학원의 민주화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교사들은 이제 교원 노조 이런 것들을 결성을 하게 되는 거고, 농민들은 이제 이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 그 다음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각계각층 요구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북진 통일이 주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통일론들이 제대로 이렇게 주장이 되지 못했는데 이 4.19를 통해 가지고 이제 평화 통일론이 다시 주장이 되게 되고 이 평화 통일 운동론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이제 중립화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크게 주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통일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이것 또한 4.19 이후의 어떤 변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구호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그죠? 이 구호가 이제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 중심이 돼서 이제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다시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번에는 의원 내각제와 그 다음에 양원제를 중심으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4.19 혁명 이후에 의원 내각제 그리고 이제 양원제 국회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새롭게 바뀐 헌법에 따라서 이제 60년 7월 29일 날 총선거가 실시가 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총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결국 이제 대통령 윤보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장면이 이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의원 내각제로 이제 헌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각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였던 이 장면이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정치의 어떤 중심으로 얘기가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윤보선 대통령이라는 그 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제2공화국을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는 이제 내각 중심제였기 때문에 그렇다, 의원 내각제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면 내각이 이제 꾸려지게 되고 제2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4.19 혁명을 겪으면서 이제 국민들의 요구 조건들이 이제 분출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거기에 이제 걸맞게 이제 개혁안들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지방자치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년대 말부터 미국의 이제 이 무상 원조가 유상 차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타격을 좀 입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그 장면 내각에서는 이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경제 성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제 개혁안을 제시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앞서 이제 본 것처럼 이제 4.19 혁명 이후에 각계각층 학생, 뭐 노동자, 농민들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장면 내각이 다 수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것도 있지만 수용을 잘 안 하게 됐던 것도 있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그 3.15 부정선거를 했던, 그리고 이승만 정권 시기에 이제 부정을 축제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정선거 책임자나 부정 축제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의 요구하고 안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4.19 혁명 이후에 평화통일운동, 그 다음에 중립화 통일론, 이런 것들 통해서 통일에 관한 이제 이런 논의들이 막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통일에 관해서 이 장면 내각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총선거를 해서 그에 따르는 통일 정부를 세운다라고 하는 원칙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칙들도 결국은 이 국민들의 통일 요구, 염원하고는 안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4.19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이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들을 이 장면 내각 제2공화국이 받아안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고, 그 다음에 이 민주당 내부, 집권당이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윤보선을 중심으로 하는 구파와 국무총리 장면을 중심으로 하는 신파, 이들 간에 이제 갈등도, 이렇게 어떤 주도권 싸움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바깥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더 가중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오히려 혼란이 더 가중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 세력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일명 5.16 군사 정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들은 이제 혁명 공약을 내세우고 이러한 이제 혼란들을 잠재우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을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군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언론을 탄압을 하게 되고요.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를 설치를 해서 이제 권력을 이제 집중화, 그 다음에 권력을 이제 장악해 나가는 이제 과정들을 밟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제2공화국에서는 그 3.15 부정선거나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이 부정축제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이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켰던 박정희와 군정에서는 결국은 부정축제자들을 처벌을 합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부정선거를 일으켰던 그 내무부 장관도 사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 안정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량배 소탕, 그 다음에 뭐 국민들의 어떤 생활 안정 이런 측면에서 농가의 뭐 부채 탕감 이런 이제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박정희 군부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런 혼란을 잠재우고 나면 다시 본인들의 임무인 군대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군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드는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대통령 중심제, 그래서 대통령을 이제 직선으로 선출하는 걸로 바꾸고 국회도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는 이제 제5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박정희는 이제 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공화당의 후보로 이제 대선에 출마를 해서 이제 새로운 이 헌법 체제, 대통령 직선제라고 하는 이 헌법에 맞춰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자, 이로써 이제 제3공화국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이 박정희 정부에서는 제2공화국에서 실제 즉 장면 내각에서 이제 계획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제 그대로 계승을 해서 이거를 수정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 나가게 됩니다. 왜 경제 문제에 이제 집중을 했냐 하면, 앞서 얘기한 대로 1950년대 말에 가면 미국의 이제 무상 원조가 이제 삭감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유상 차관으로 바뀌면서 경제적 기반이 없었던 이제 한국은 굉장히 위기에 놓이게 돼 있었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박정희 정부는 군사 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가져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군사 정변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뭔가 성과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경제개발,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을 해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경제개발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더 이상 원조도 오지 않는 이상에 이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결국은 한일협정을 맺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독에 광부와 이제 간호사들을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경제개발 계획을 실천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제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자금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과,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 동아시아를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하면서 추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미일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 놓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동맹을 맺어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으로는 경제개발 자금의 확보라는 측면, 바깥으로는 미국의 요구, 안보 강화라고 하는 이 요구에 맞춰서 결국은 한일 이제 협정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김종필과 오이라 사이에 비밀 회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담의 주 내용은 결국은 이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이제 경제협력 방식으로 이제 타결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밀로 추진이 되지만 이게 다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이런 이제 굴욕적인 외교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은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과 시민들이 대거 이 굴욕적 외교의 반발, 그 다음에 한일협정을 체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대 시위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명 6.3 시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64년에 6.3 시위가 이제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반대 요구를 이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이 시위들을 진압하면서 이런 반대 요구들을 다 묵살하고, 그리고는 이제 65년에 이제 한일협정을 체결을 단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결과 결국은 이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제 사죄나 배상은 이제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2018년에 우리가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체에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이제 청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965년 한일협정 때 모든 일제 식민지 배상 청구권은 타결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더 책임을 더 이상 일본에 물으면 안 된다. 또는 일본 기업에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이제 한일협정에서의 그 식민 지배에 대한 그 배상 청구권을 경제협력이란 부분으로 전환해서 받는 바람에 결국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시 제기하기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놓이게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 한일 관계의 발전을 또는 갈등을 낳는 이제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도 이제 독도 문제는 서로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 문제도 지금까지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한 대로 이제 한미 동맹의 강화라고 하는 게 하나의 또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한일 협정 결과 당연히 이제 한미일 이 삼각 트라이앵글의 안보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베트남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베트남 파병 또한 이제 경제개발 자금의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한미 동맹의 강화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베트남에 대한 이제 전투병 파병은 미국의 이제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이었던 거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이제 32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군인들이 파병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파병을 하면서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이 파병한 군인들의 월급을 이제 달러로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경제개발 자금으로 확보가 된다는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이 이제 그 한국군 군대의 현대화,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과 차관을 제공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이걸 이제 브라운 각서라고 해서 이제 각서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이 베트남에 전투병을 파병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 결과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들이 확보가 되게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이 베트남 특수 상황 속에서 운송업이나 건설업 분야에서 이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군의 현대화를 이제 그 브라운 각서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국군의 전력이 보강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게 됩니다. 뭐 이런 건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32만 명이나 파견했고, 그 과정에서 결국 5천여 명의 국군이 사망을 하는 엄청난 이제 인명 손실을 낳게 됐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의 후유증, 즉 이제 고엽제 후유증 같은 것들이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참전 군인들을 괴롭히는 걸로 남겨져 있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그 베트남 전쟁 과정에서 일어났던 베트남 민간인의 희생, 학살 문제, 그 다음에 한국인 그 혼혈인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